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뱃돈 갖고 왔니? 좀 이따 세배할 거야. 알겠죠? 카드 안 돼. 자, 오늘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볼 거야.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의 위상 및 구성에서 한번 위상 한번 볼게요. 자, 지위 한번 봐봐. 지위. 자,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자,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헌법재판기관. 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 하나 볼 건데 일단 먼저 우리 예전에 미리 한번 했지만 자, 복습해 봅시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 9명. 그치? 이건 뭐야? 5명인데. 두 발을 다 써야죠.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자, 그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명.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총 9명 중에 3명은 어디서 선출한다? 국회에서 선출이야. 3명은 대통령이 임명. 그럼 3명은 이제 사법부의 짱인 대법원장이 뭐 한다고? 지명. 이게 중요해. 그래서 원래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 잘 나오는데 3명 중에 특히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틀려. 그리고 3명을 지명한다고 여기 블랭크 치면 대법원장. 그쵸? 그래서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최종적으로 요 나머지 6명도 해서 포함해서 임명은 누가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9명 모두 임명하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소장을 뽑아야지. 소장을 어떻게 하죠? 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는 거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너네 교재로 63페이지에 심화학습 첫 번째 보면 자, 대통령이 임명 시에 국회 동의를 원하는 자에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반드시 외워야 돼. 나머지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임명할 수 있지만 이 5명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은요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 거치고 반드시 필수 국회 동의. 그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 임명할 수 없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거 확인하고 이제 돌아와서 소리가 작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보자. 그래서 우리 구성 보면 자, 다시 74페이지. 자, 구성에서 자,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자,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확인만 하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야. 자, 타이틀 다 외웁니다. 자, 첫 번째 탄핵심판권,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 심판권 타이틀 다 외우세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은 헌법재판소인데 이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들어와. 뭐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너 심각하다. 큰일 났다. 심하다. 우리가 뭐지? 까먹었다. 우리가? 편한데 아무 데나 앉아. 괜찮아. 우리가? 하여튼간. We are the world. 하여튼간 우리가. 하여튼 그러고 너희 5가지 종류가 나오면 일단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이거 중요해. 이거 생각났다. 너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법부는 재판이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이라는 표현을 안 써. 그 이유가 뭐냐면 사법부에서 재판은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잖아. 근데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거든. 그래서 심판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라 앞으로 결정이야. 결정. 그러면 자, 권한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순서 약간 달려할게. 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은요. 일단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 자, 내가 지금 쓰는 순서는 뭐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순서야. 자, 두 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 자, 세 번째는 탄핵, 심판. 자, 네 번째는 정당해산, 심판. 자, 마지막은 권한쟁의, 자, 심판. 너네 우리 했는데, 자, 봐. 우리 예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때, 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적극적 국가자금이야. 근데 사법부는 내가 적극적이라고 그랬어, 소극적이라고 그랬어. 소극적. 이유는 뭐냐면, 사법부는 직권으로 재판할 수가 없잖아. 고소고발 등이 있어야 되지. 또는 소송제기.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헌법과 관련된 심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가 누구냐? 반드시 암기해요.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제기하냐면 법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 즉 법원이라는 얘기는 판사가 제기하는 거예요. 또는 법관이. 자,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은 생각해봐. 소원이에요. 야, 소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일반 국민이.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자, 너네는 탄핵 때 중학생이었니? 초등학생이었니? 초등학생, 나 형이 나 틀린가? 올라갈 때?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니? 그거 아니잖아. 야,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하여튼 그때 봐봐. 잘 생각해봐. 그때 탄핵 심판 청구 누가 했죠? 국회예요, 국회. 탄핵 심판은 국회가 청구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기관 또는 기구.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일단 너는 요거부터 암기해야 돼.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하는 거고, 헌법소원 심판은 일반 국민이, 탄핵 심판은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권한쟁의 심판은,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국가기관 상호 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의 충돌이 생겨. 그러면 그거 해결을 요청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야. 그러면 권한의 침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기관 또는 기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지. 그럼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하나 더 암기할 거.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죠? 9명이지? 그러면 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자, 정족수가 있어. 자, 정족수가, 자, 그 법률은 위헌이야. 그 일반 국민의 소원을 받아들여주겠다. 또는 탄핵이야. 또는 정당해산. 이거는, 자, 9인 중에 최소, 자, 7인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자, 7인 이상이 출석하고요. 그 중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되는 거고, 탄핵당하는 거고, 정당이 해산당하는 거예요. 또는 일반 국민의 소원을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암기. 자, 9명 중에 일단 몇 인 이상이 출석, 7인 이상이 출석해서, 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야. 그 권한쟁의 심판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중에 과반수. 그러니까 최소 4명이 출석하면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다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중에 과반수니까, 다시 최소 7명이 출석하면 그 중에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죠? 과반이니까 4명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일단 정족수는 좀 외워놔. 결정 정족수. 되지?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할 텐데, 일단 하나 더. 자,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이랑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 5가지 중에 헌법소원이 제일 많아. 헌법소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이고, 탄핵 심판은 봐. 나도 역사상 한 번밖에 못 봤잖아. 너희들 딱 한 번 봤지?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던 거고요. 정당해산 심판도 나도 내 인생에 딱 한 번 봤어. 너희들 딱 한 번 봤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가끔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출제 안 되니까 의결 정족수만 알면 돼.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자, 위헌법률 심판부터 이제 하나하나 갈게요. 위헌법률 심판부터 하나하나 갑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이야. 자, 여기다 봐봐.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얘기는 이거잖아.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거지? 그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배된다면 그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야. 자, 그러면 너 생각해봐. 평상시에 너네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법률의 헌법 위배가 너희들한테 다가오지가 않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럼 너네가 봐봐. 너네가 법률의 헌법의 위배가 너네가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적용돼서 너네가 재판을 받을 때야. 내가 볼 때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배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내가 유죄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위헌법률 심판은 무조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야. 받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잘 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고요. 자, 또 하나 이거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은 오니 법률만. 타이틀 자체가 위헌 법률 심판이잖아.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은 오니 법률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심화 내용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입법 부작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얘 생각해봐. 아이고, 또 비싼 분필이 떨어졌네. 잠깐만 사라졌다 올게. 다행이다. 조금 남았다. 잘 봐. 자, 여기서 봐봐. 입법 부작위라는 표현은 뭐냐면 부작위지. 그럼 작위는 보통 우리가 작위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입법 부작위는 뭐냐면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거야. 다시, 입법 부작위는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 거야. 그럼 안 만들었지. 그럼 현재 법률이 있어 없어? 현재 법률이 없잖아. 그러면 입법 부작위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고 선생님 나중에 헌법 소원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밑줄 친 다음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자. 자, 1번 위헌 법률 심판. 자, 의미. 자,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합니다. 무효로 만드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요건에 헌법재판소법 41조의 1번 1항 봐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즉 소송 진행 중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자 동그라미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합니다.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자, 거기 요건 밑에 보면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대상 있죠? 자, 법률만. 그리고 입법 부작위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되고요. 밑에 결정 유형.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자. 자, 봐봐. 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자. 형사 재판. 그럼 여기에 이제 법관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법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우리 형사재판 그래도 간단히만 배우지.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였지? 검사. 그럼 여기 원고인 누가 있는 거야? 원고인, 검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앉아있지. 자, 그런데 피고인은 검사랑 싸워야 되니까 형사재판은 필수가 뭐야? 변호? 사야 인이야? 야, 내가 분명히 민사 이거 얘기 안 했나? 야,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안 했나? 내 영상 다 돌려본다. 내가 집에 다 돌려보고 다음 주에 보자. 이것만 알아놔. 민사 자세히 나중에 할 건데, 민사에서는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이라고 할 거야. 그 형사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영화 보면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그 사람은 형사재판에 담당했던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변호인. 이번에 연휴 때 바쁘게 했는데 저거 다 돌려보려고. 끝났어요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자, 이런 경우를 보자. 너네 대표적인 사례 건데 간통죄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러면 자, 간통죄가 뭐였죠?
결혼한 배우자 일방이 신뢰를 저버리고 바람을 핀 거지. 좀 불륜에 빠졌을 때 국가가 형법으로 처벌한 거야. 그 옛날에 막 징역 6개월, 1년까지 갔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피고인이 예를 들어 상간녀야. 보통 우리가 바람 핀 사람은 상간남, 상간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바람을 폈어. 그래서 적발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피고인이 생각할 때,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럼 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간통죄거든. 그러면 간통죄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결혼한 배우자 중에 일방이 바람피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야. 그럼 판사도 어쩔 수 없어. 바람핀다는 사실 명백하거든. 경찰이 현장을 덮쳐가지고요. 바람피는 현장을 잡은 거야. 증거도 있고. 그럼 이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을 해야 돼. 근데 이 피고인이 보니까 아니 내가 바람핀 거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 막 분개를 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 도대체 내가 가정 내에서 바람을 펴서 아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왜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냐. 그거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중에 성적 자기운명권의 침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봐봐. 현재 간통죄라는 법 규정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지.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해 내가 재판받으면 유죄가 확실한데 이 간통죄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뭐를 받고 싶겠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근데 문제가 위헌법률 심판의 청구권자, 즉 제기권자는 누구만 된다고? 판사, 법관, 즉 법원만이 위헌법률 심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때 이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뭐 할 수 있냐면 판사님 제가 볼 때 제가 바람핀 건 도덕적으로 잘못했지만 간통죄라는 법규범 자체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헌재에 가서 다퉈보시죠 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관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자, 뭐를 신청할 수 있냐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다퉈봅시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위헌법률 심판의 제기권자는 법관이지. 그러면 뭐를 신청 이거야? 위헌 법률 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청권자는 법원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당사자인 피고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네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무슨 결정을 내리죠? 자, 우리 이거 사법할 때 했어. 재판의 최종적 결과로는 유죄 무죄 판결이지. 하지만 재판 진행 중에는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런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유가 있어. 그러면 뭐 하냐면 그 신청에 대해서 수락 결정을 내려. 그 수락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뭐 하는 거냐면 법원이 제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중요한 거 이거다. 자, 첫 번째 함정이 이거야.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법관만 할 수 있고요. 그럼 피고인, 당사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의 첫 번째 함정.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OX. X지. 제청은 누가 한다? 법관이 하는 거고요. 당사자는 제청권은 법관만 가지기 때문에, 법원 가지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수락 결정이 나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지, 법원이. 그런데 법원이 야, 판사인 내가 볼 때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리젝트 하겠지. 거부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 법률 용어가 판사가 거부하는 건 기각이야. 그러면 법원에서 또 뭐 할 수 있냐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그럼 다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배운 거 사법부는 자, 1심, 2심, 3심이 있잖아. 판결에 불복해서 올라갈 때 뭐였죠? 판결에 불복해서 올라가는 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청구.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 청구.
상고. 그래서 우리가 2심법원을 항소심, 3심법원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그랬잖아. 복습은 올해 안에 하자. 수능 전에 하자. 자, 그러면 결정 명령에 불복하면 뭐였어? 항고, 재항고였지. 외워야 됐고. 그래서 내가 알아놔. 자, 그럼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지. 그러면 당사자는 원래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항고가 안 돼요. 저도 알아놔야 돼. 예외적으로 항고가 안 됩니다. 당사자가 법관에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수락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현재 하는 거고, 기각 결정하면 원래 결정에는 불복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항고가 안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어.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그런데 판사도 법관도 법적 지식이 있잖아. 그러면 또 하나, 자, 수락 결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제청할 수도 있어. 자, 직권으로 제청한다는 얘기는 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스스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간다? 제청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 헌재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기본 다시 보자. 그러면 다시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성,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제청하지만 어떤 경우다?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판사가 수락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리고 만약에 재판 진행 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져서 헌재로 가면 해당 재판은 중지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럼 일로 왔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는 건 뭐냐면 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즉 뭐냐? 위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위헌입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해서 만약에 그래서 일단 헌재에서 결정 내용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한번 써보고, 헌재 결정 내용은 각하 결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각 결정이 있고, 자, 3번째는 위헌 결정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고 딱 보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헌법재판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요건 미비로 각하 그러면서 심판하지 않고 끝내는 거 우리가 각하 결정이라고 하고요. 자, 기각이라는 얘기는 뭐지? 이거잖아. 법원에서 위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기각, 리젝트,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각 결정을 다른 표현으로 합헌이 되는 거야. 합헌. 기각은 합헌이다. 왜냐면 다시 여기서는 위헌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기각이라는 얘기는 합헌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하지. 그리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러면 위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이 되는 거야.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러면 여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이 돼. 그럼 만약에 찬성한 사람이 5명이면 기각입니다. 4명도 기각이고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이어야 위헌이기 때문에 6명이 안 되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6명이 안 되면 무조건 기각. 되니? 자, 이건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게, 또 너네가 체크할 거 결국 포인트는 이거야.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데 이거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 결정 내리며 항고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해당 재판은 중지되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요건 미비 각하. 그렇지? 그 다음에 6명 안 되면 무조건 기각. 그럼 기각이라는 얘기는 합헌. 그렇죠? 그리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자, 갑자기 헌법 불합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헌법 불합치라는 표현이 나오고 일단 결론부터 알아두면 헌법 불합치도 위헌이야. 헌법 불합치도 위헌인데
자, 이게 왜 나오는지 볼게. 자, 이해만 하고 암기하면 돼요. 자, 2007년도인가 8년도까지 자, 우리나라의 민법에 대표적인 제도로 뭐가 있었냐면요. 호주제가 있었어. 호주제. 그래서 얘들아, 너네 지금 보통 학교에서 등본, 아니 호적 등본 제출하라고 그러니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하라고 그러니?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하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호적이었어. 근데 옛날에는 너네 부모님이 너네 말 안 들으면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 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 호주제가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요. 사라졌거든. 그 왜 위헌이냐면 과거 우리나라 이 민법의 호주제가 남녀차별이 너무 심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의 짱을 가장을 호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자 3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17살짜리 딸이 있어. 근데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호주 누가 돼야 돼? 지금 현재 아빠가 호주인데 아빠가 돌아가시면 호주 누가 돼야 돼? 엄마지 아니야 얘야. 남존여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과거 호주제가 극심한 남녀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헌재로 간 거야. 근데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호주제는 헌법의 기본 이념인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했어. 너 생각해봐. 호주제를 위헌 결정 내면 결정이 나자마자 효력을 상실시키거든. 그럼 우리나라 민법상의 호적 관련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일 대학교에 원서를 써.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내래. 그 당시 호적 등본을 내래. 근데 등본을 뗄 수가 없잖아. 법률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법률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헌은 맞지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 호주제를 대체할 법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 기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호주제 폐지될 때 왜냐면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게 1년 반 시간을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그래서 그동안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있게 하고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만들면 그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해했으면 헌법 불합치도 결국 뭐다? 위헌. 되니? 자, 하나 더. 이거 봐봐. 여기서 만약에 헌재까지 가면 이 당사자는 그래도 헌재까지 가서 한번 다퉈봤잖아. 다퉈봤지? 그런데 만약에 잘 봐. 여기서 기각 결정이 나요. 왜냐면 피고인이 법원에게 판사님, 제가 볼 때 이 간통죄라는 법은 헌법이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판사님에게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관이 기각했어. 그럼 억울할 거 아니야?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온 경우에 최후의 수단을 하나 인정해줘요. 그때 뭐냐면 이 기각 결정이 나오면 피고인, 즉 당사자는요 직접 헌법재판소에 저는 헌법재판을 받는 게 소원이에요.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아도 좀 이따 한번 설명할 거야. 결국 봐봐. 재판 진행 중에 원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 가서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 내리면 헌재 갔다 못 갔다? 못 갔지. 너무 억울하잖아. 다퉈보고 싶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당사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이따 우리가 헌법 소원을 배울 텐데 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야.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 일단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가 좀 정확하게 알아놔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번 위헌법률 심사의 제청 대상. 자, 꼭 체크해. 위헌법률 심사의 제청 대상은 법률만 되고 입법 부작위는 안 돼. 다시 입법 부작위가 뭐라고? 법률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어. 그래서 현재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용 밑줄 칠게요. 입헌, 아니야, 각하. 그 다음에 합헌, 즉 기각. 그리고 위헌 결정. 다시 위헌 결정은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6명 이상. 그럼 만약에 5명이 찬성하면 기각. 기각은 다른 말로 합헌.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위헌범죄 심판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 볼게요. 자, 너네가 이제 우리 탄핵 심판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봤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면 받았지. 자, 너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 사면이라고 해서 특별 사면이라고 했어. 특별 사면, 국회 동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얘기했었고요. 자, 탄핵 심판인데, 자 그러면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거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야?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지? 탄핵 심판권은 헌재의 권한이야. 그럼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지만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잖아. 그럼 탄핵 소추는 법적 책임, 공직자가 법률 또는 헌법 위배. 근데 해임 건의는 정치적 책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 자, 그럼 이제 위헌법률 심판은 이 정도로 봤고요. 탄핵 심판 보자. 자, 너네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좀 암기할 게 있어. 자, 탄핵 심판은 한마디로 탄핵하는 건데, 탄핵은 파면하자는 거야. 파면하자. 탄핵은 파면하자는 거고. 자, 의미 보자. 탄핵 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 절차로는 처벌이 곤란한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밑줄 위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밑줄 파면 제도. 그래서 위법행위 파면. 자, 그러면 탄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탄핵 소추권은 누구의 권한이다? 다시 탄핵 소추는 자 국회의 권한이고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어디로 간다? 당연히 헌재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핵 소추의 대상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이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탄핵 소추의 대상에는 대통령 포함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는 다르게 규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족수가 달라요. 정족수가 달라서 너네가 체크할 건 뭐가 있냐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로 올리는 게 발의야. 발의할 때 정족수가 있고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정족수가 있어.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통령 이외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의결의 정족수가 달라요. 그래서 교재 보면 요건 봐봐. 국회 탄핵소추 의결 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발의는 과반. 자, 의결은 제적의 3분의 2 이상. 반드시 암기. 자,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로 올리기 위해서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자, 그 외 탄핵소추 의결은요, 3분의 1 이상 발의와, 그쵸? 그 다음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자, 이제 이건 방법 없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고, 발의 요건, 의결 요건.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그 외 공직자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그럼 헌재로 넘어가면서 일단 그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요.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하여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당한. 그럼 탄핵이 뭐야? 파면당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재판관이 1명 없어 총 8명이었거든? 그때 8명이 출석해서 8명 중에 8명 모두가 찬성했죠. 그리고 그때 이정민과 헌법재판관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정리했지. 막 일단 앞에 왜 해야 되는지 쫙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너네 여기서 말하는 탄핵이라는 개념은 파면할 뿐이야. 자,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배해서 파면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파면된 이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됐잖아. 그래서 징역 25년 받았던 거야. 자, 그러면 결정 유형 보자. 뭐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요. 잘 봐. 탄핵 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탄핵, 파면당한 이후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겪을 수 있죠. 그치?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해산 심판도 간단히만 정리할게. 또 잘 안 나오지만.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정당해산 심판은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는 누가 한다고요? 정부가.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의 제기권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거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통합진보당이,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씨였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죠. 그치? 그 정도가 아니면 이것도 의결 정격수는 어떻게 되겠어? 7명 이상이 출석하여 6명 이상이 찬성. 오케이? 끝! 요거만 알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건에 봐봐. 요건에 자 밑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부는 동그라미, 정부 동그라미, 국무회의 심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럼 권한쟁의 심판은 의미만 봐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의결 정격수만 알아두세요. 7인 이상의 출석과 그 7인 이상 출석했을 때 과반수의 찬성. 되지? 오케이. 자, 이건 정리가 됐고, 자, 시험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 심판 봅시다. 자, 헌법소원 자, 심판. 다시 우리나라 헌법심판의 대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인데, 그러면 이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청구한다고요?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을 받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자, 그러면 이 헌법소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위헌 심사형, 정확한 표현은 이거지. 위헌 법률 심사형. 위헌 법률 심사형. 자, 헌법소원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야.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돼서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거야. 근데 법원이 뭐 한 거야? 기각 결정 내렸어.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 유죄를 받겠지. 나는 헌재 넘어가서 한번 심판을 받고 싶은데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헌재를 못 갔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오케이? 그럼 결국 이게 충족이 되려면 재판 진행 중에 뭐를 해야 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 결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 외국엔 존재하지 않고. 헌법재판이 있는 날 대부분 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얘기는 일반 국민이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사로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의 가치를 위배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구제를 요청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헌법소원은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많고요. 이때 공권력의 행사는 모든 국가작용이 다 포함돼요. 모든 국가작용. 행정작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입법활동도 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요 불행사의 시험에 입법부작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입법부작위 뒤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나온 입법부작위는 결국 뭐의 대상만 된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안 되지만 헌법소원 중에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헌법소원 봅시다. 자, 의미 봐봐. 자,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자, 밑줄 쫙 일반 국민의 직접 청구로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인데, 위헌법률 심사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별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불가능. 자, 봐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 원래는 국가의 모든 그 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지. 근데 생각해봐.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유죄가 나왔어.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째 하는 거야? 네 번째 하잖아. 그럼 3심제의 위배라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 안 된다. 반드시 알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종류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한번 읽어보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로 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래서 요건 다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 그래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이런 거 다 충족을 해야 돼. 아까 봤던 위헌법률 심판 그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권리구조형 헌법소원은 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그치?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요. 자, 이 권리구조형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요건을 세 가지 갖춰야 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자기 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자,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 자, 이해만 하면 돼. 자, 보충성의 원칙이란 얘기는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돼. 뭐 재판도 다 하고 다 거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야. 최후의 수단. 자, 두 번째. 자, 자기 침해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직접 침해성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뭐냐면 오지랖 안 돼요. 내가 침해당한 게 아니라 친구가 침해당했어. 대신 안 돼. 본인이 직접 침해당해야 되고요. 현재성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침해가 예상되는 거 안 돼. 지금 현재 나의 권리가 침해당해야 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 내릴까? 아까 했잖아. 아니 각하야 기각이야. 각하지, 각하. 요건 미비는 각하지. 이해되지? 그래서 각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위배하면 각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권리구조형 헌법소원 볼게요. 자, 그럼 또 하나 있어. 이 권리구조형 헌법소원이 만약에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헌재로 오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청구를 했어. 그럼 헌재로 오면요. 자, 이것도 알아놔. 헌재는 재판관이 9명이지.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을 배당할 때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지정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지정재판부가 있고 전원재판부가 있는데, 자,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3개조로 나눠. 3명. 그래서 좀 경미한 사건은 그냥 지정재판부로 가고요. 중요한 사건은 9명 모두의 전원재판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정재판부는 3인 3인의 3조로 나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정재판부에서 결정 내릴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지정재판부는 만약에 지정재판부를 거쳐서 전원으로 갈 때는 주로 각하 사건이 많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잘 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 만약에 딱 왔어. 요건을 미비면 똑같이 뭐야? 각하지? 그런데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찬성이 6명이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각. 그럼 6명이 안 되면 기각이라는 건, 자, 합헌 결정이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위헌법률 심판할 때는 여기가 위헌 결정이었잖아. 근데 이제 용어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헌 결정, 즉 그 청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는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너의 주장이 맞다. 네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 맞아. 그래서 인용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인용 결정은 몇 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구권자의 주장을 인용, 받아들여서 너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헌법률 심판 때는 위헌입니까?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위헌 결정이었잖아.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인용 결정이야. 인용 결정. 그러면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당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그럼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이 위배된다. 결국 위헌과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자, 그래서 종국 결정에 보면 각하, 기가, 그 다음에 인용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 사례 하나만 하고 좀 정리할게. 잘 봐. 자, 내가 입법 부작위는 법률을 만들어야 함에도 만들지 않은 거지. 그치? 그럼 현재 해당 법률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안 되지. 그런데 뭐의 대상은 된다고 그랬어? 권리구조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입법 부작위의 대표적인 사례, 권리구조형 헌법소원의 사례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옛날에 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군대에 법무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법무장교를 군 법무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군 법무관은 사법고시 패스했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넘쳐 안 넘쳐? 무지 넘칠 거라고. 그런데 갔더니 월급이 40만 원인 거야. 아니 내가 사법고시까지 패스해서 장교인데 월급이 40? 너네 그거 알아? 지금 그 병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50 넘을 거, 60 다 됐을걸? 60만 원? 내가 군대 갔을 때, 내가 3살 때 군대 갔거든? 내가 군대 갔을 때 얼마였냐면 병장 월급이 8,000원이었어. 내가 이병일 때 4살 되면서 이병 달았는데 믿어라, 내가 이병일 때 2,000원을 받았거든. 그때 담배 가격 한 갑에 뭐 400원 이럴 때야.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그래서 아마 너네 군대 갈 때는 100만 원 넘을걸?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는 얘기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100만 원이면 18개월 근무하면 얼마야? 1,800. 군대에서 돈 쓸 일 있냐 없니? 아 물론 있어. 졸라 쳐먹으면 PX 가서 100만 원씩 쳐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거 생각해봐. 군대에서 100만 원씩 받으면 18개월 뒤에 나오면 1,800이지. 그러면 문과면 1년 등록금 400 잡고 2년치 되죠. 2년치 되죠. 그럼 괜찮지. 나쁘진 않지. 이거 군대 가서 열심히 하세요.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줬어야 되는 게, 이게 징병이잖아. 강제로 끌고 갔으면 당연히 보수를 줬어야지. 말도 안 돼. 너무 심해서. 나한테 8,000원 받고 이게 뭐냐. 8,000원 받으면 뭐하니? 8,000원 받을 때 PC방이 얼마였어? 시간당 1,500원이었나? 4시간밖에 못하는 거야. 이제 노동이들 봐봐. 내가 40만 원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나서 법률을 찾아봤어. 봤더니 보통 검사가 한 250 받거든. 그 법률을 찾아봤더니 군 법무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기억나? 자, 우리 법규범 순서 어떻게 되죠? 매뉴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명령 누가 만들어? 명령. 대통령 또는 장관들, 행정부가 만들지. 근데 그 명령은 누가 위임한 거라고 했어? 국회에서 위임한 거라고 했잖아. 세부적인 것까지 다 법률에 넣을 수 없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명령으로 행정부에 위임해서 니네가 만들어서 집행해야 하는 위임입법이야, 명령은. 그래서 그 법무관법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를 들어 군 법무관 법, 예를 들어 땡땡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군 법무관의 보수는, 군 법무관의 보수는 판사, 검사에 준하여, 판사 검사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군법무관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야, 군법무관의 보수까지 법률에 넣긴 그러니까, 그리고 군법무관법 땡땡조 1항에는 군법무관의 보수 월급은 판사 검사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즉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어서 너네가 시행해라고 위임입법한 거야.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 군법무관법을 만들었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만든다고 위임했지. 근데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럼 국회에서 위임해서 법률을, 명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지. 이게 바로 뭐야? 입법부작이라고. 이게 만들어야 함에도 안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거 상권분립 위배지. 그냥 상권분립에서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면서 집행하라고 위임했잖아. 그걸 위배하면 상권분립 위배에다가 이게 바로 입법부자가 되는 거야. 그 결과 얘는 원래 이거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서 한 25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받아? 40만. 그럼 자신의 재산권에 침해 당했어 안 당했어? 침해 당했지. 그래서 이거를 별짓 다 해본 소송 걸면 다 안 되니까 최종의 수단으로 권리구정 헌법소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물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면 이 법률이 무효가 된다. OX. 야, 이 법률은 아무 문제가 없지. 뭐가 문제야 지금? 대통령령을 안 만든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꼭 하나, 이 법률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빨리 만들어야 돼?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돼. 그리고 이 법률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해돼? 자, 이 사례만 너는 꼭 정확하게 알아. 여기 가장 대표적 사례니까.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심화학습 봐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운 거 정리하는 건데 여기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국민 있지? 그럼 너네 각각의 부처에서 화살표가 뭐냐면 견제야. 화살표가 견제. 자, 그럼 봐봐.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는 뭐냐면 행정부가 만든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이거는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고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행정부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사면권. 법률을 만들어서 깜빵을 보냈더니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이거는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하는 거고 사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건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고 헌재 제청하는 거지. 반대로 입법부 국회가 사법부 견제하는 건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수잖아. 임명 동의권. 자,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건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 그 다음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